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이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진 가운데 많이 또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은 서서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갑자기 또 날씨가 쌀쌀해지면 또 갑자기 또 위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개구리가 이게 아마 따뜻한 물에 이게 금방 넣으면 이제 이게 뜨거우니까 확 뛰어나가는데 그냥 찬물에다 서서히 불을 떼면 서서히 이게 뜨뜻해져 가니까 이 뜨뜻해진 게 적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개구리가 인제 여기서 자칫해서 인제 뭐 죽는다 뭐 이렇게 인제 그런 인제 이런 데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갑자기 그냥 갑자기 뭐 옷 갈아입고 그냥 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축구 선수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인제 기본 어떤 그런 그 몸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시작하고 또 뭐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수영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운동을 안 하면 심장마비나 여러 가지 어떤 사고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되면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떤 눈도 오고 그러면 또 이제 많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있는 부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안전사고 없이 잘 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 청소년 복지로 이제 14장 강의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전망과 과제입니다. 청소년 복지 전망과 과제에서 청소년 복지 환경,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서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도에 이제 1980년도 여기서 청소년을 12세에서 20세 80년대에 보면 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얼마였었냐면 56.6%를 차지했다는 거죠. 근데 이후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28세 이후는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여기서 보니까 2010년 이후에는 30% 이하, 30% 이하로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2018년 돼서 이제 2018년이 돼 가지고 이제 9세에서 2018년도에 이제 9세에서 20세의 구성비를 보면 얼마가 됐습니까?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를 내 떨어져 가지고 한 17.7% 정도의 17.3% 정도 이제 어떠면서 소폭 감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18세 이하의 인구 구성비는 2017년도에는 17. 여기에서 보면 한 17.3%였던 것이 이제 2019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급격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감소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보면 19세 이하 인구비는 급격하게 해서 7.3% 정도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7.3%. 이 급감함으로 인해서 향후 청소년들의 인구 절벽 현재 절벽이 이제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 그 주요 국가별 출산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한국은 합계 출산율입니다.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1.1명이에요. 실적으로 보면 한 명에서 이렇게 나면 한 명도 거의 뭐 우리가 실제로 보면 지금 이제 그 2020년이지만 지금 2020년 들어가면은 아마 0.8 정도로 이렇게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 일본만 해도 1.4명. 그다음에 미국만 해도 1.8. 프랑스. 프랑스 같은 경우도 1.9. 독일 1.6. 영국 1.8. 거의 뭐 해서 1. 그래도 일본이 조금 낮지만은 거의 1.8에서 1.9 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1.1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참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우리가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선진국들은 인구가 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6천 명에서 지금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뭐 5천 명 이렇게 지금 막 떨어진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죠. 이 국민이 없는 영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위협당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자,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고 이는 지속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이 동력이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국가 위기적인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냥 인구가 적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제 개인 생각에서는 이 인구가 줄어드는 일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 주택. 예? 주택만 있으면 됩니까? 결혼해서 주택이나 아이들을 학생들을 보면 학교에 여기에는 학교에 등록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중고까지는 이제 무상교육을 하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 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이 주택 정책을 좀 변경을 해서 이 결혼한 그 신혼 부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늘려서 거의 그냥 정말 그 관리비 정도만 낼 수준, 기본적인 거 관리비 수준만 내고 이렇게 해서 집을 사갈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될 수 있게까지는 정부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응? 결혼을 하려 그러면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잖아요.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자녀들 이제 남자들만 두 개 있어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아이들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야,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냥 어디서 살아요? 이런 이제 문제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저희는 뭐 결혼하면 조그만 방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그런 위치가 또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살아야지만 주택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을 낳고 뭐 학교 보내는 일은 그 이후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가감하게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을 좀 변경을 해서 우리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가감한 이런 정책을 펴지 않으면 국가의 어떤 존립 자체, 국가의 어떤 위기 상태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청소년의 그 인구 추이도 한번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10에서 24세의 어떤 그 청소년들도 이렇게 보면 청소년 인구 추이도 보면 계속적으로 이 이제 청소년 전체 인구잖아요. 아까 보면은 얼마나 그랬습니까?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청소년의 인구가 여기에서 이제 1980년도에는 거의 뭐 56세 전체 일본은 56세가 됐는데 10년제 2000 어떤 45년까지 2010년 이때 2010년이죠. 2009년, 2012년까지도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2045년도에 가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떨어져 가고 있는 이제 있는 실정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뭐 남자나 여자나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많이 사실은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거의 비슷한 이제 이런 실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이 청소년의 인구 추이가 상당히 지금 어떤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통계상에서도 이그 통계청의 통계 사항도 우리가 보고 이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이제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합의에는 여야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전문적인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솔선수범이 돼야 된다. 라고 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엄청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가 존립 자체가 위험이 되고 그 국가 존립 자체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소년의 복지 환경적인 거를 측면을 보면 자, 우리나라의 청소년 즉 청소년의 10세에서 24세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는 어디입니까? 1위 원인가 보니까 여기는 자살이잖아요, 자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 그다음에 운송사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기타도 있지만 익사. 뭐 이런 사고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살의 예를 들어보면 자, 자살은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마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즉 중고생들 경우에 2019년에 이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28.2%, 이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이 28.2%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15년 이후 계속적인 이제 증가 추세를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여학생의 어떤 그런 우울증 경험이 전체적이지만 이 여학생인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34.6%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남학생인 경우에는
남학생인 경우에는 22.2%. 어?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여학생보다는 이제 남학생들이 이제 그 낮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인데, 자, 이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다각적이고 어떤 절실한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의 우울증 경험률 우리가 아까 이제 금방 봤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연도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2018년도에 보니까 이제 전체 뭐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제 중고생 청소년들 전체로 봤을 때 뭐 남학생들 그다음에 기속적으로 쭉 했을 때 보면 뭐 전체 그다음에 여학생들 이런 이제 상태가 이제 있고요. 뭐 2019년도에 가니까 좀 이제 2013년도에 늘어났다가 줄어 계속 줄었다가 2015년에 줄었다가 조금씩 늘고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자꾸 이제 2019년에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추세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우울증과 관련된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청소년 스트레스의 인지율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들의 여태까지 보면 전체 청소년들의 어떤 39.29%가 전체 어떤 보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전체. 근데 특히 이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얼마나 되니까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 48.8%를 기록하고 있고 남학생은 31.7%고 이제 비해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어떤 인지적 발달과 이 정서 변화와 더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 기대로 인해서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그 청소년기의 그 고민거리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고민을 털어낼 수 있는 상대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이런 어떤 정서 변화와 더불어서 사회적 기대로 인해서 고민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제 고민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러한 고민은 자 뭐가 나타납니까? 이 고민은 곧 스트레스와 여기에서는 우울감 이게 원인이 된다는 거죠. 원인이 고민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이제 원인이 된다는 거죠. 꼭 뭐 이것이 된다라기보다는 실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그런 것을 차지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고민이 있을 때 이 고민을 털어놓는 그러면 고민을 털어놓는 상대가 실적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 청소년 경우에는 이 남성인 경우에는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어머니나 뭐 친구 같은 경우 여자들 이제 친구들 많지만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더 없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아버지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실제로 남성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꼽았고 청소년기에 그 어머니와 친구의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도표상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실적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기관이나 이런 상담, 청소년들에게 이게 가서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0.3%가 없다는 거죠. 뭐 이웃과 친척도 보면 아는 사람들에 서 통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청소년 상담 기관이 실제로 가서 털어놓는 게 0.3%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해결받는 이런 추세가 이제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런 기관에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아직은 미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자 이제 청소년은 인터넷 가의존 위험금의 비율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설문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왜 이렇게 대상을 했는지 아시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대상,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되는 거의 이제 이게 평준화되는 이러한 추세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이 청소년의 인터넷 가의존 증후군 위험군은 2017년도에 이후에는 이제 꾸준히 상승해서 요리 상승하잖아요. 꾸준히 상승하면서 2020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떤 주의군이 12.1%고 그다음에 위험군이 이제 1.2%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자, 현대 사회 청소년에게 인터넷은 어떻게 돼요? 삶의 필수 요소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돼요? 이 스마트폰을 가장 중요한 매체로 꼽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하는 10대 청소년은 얼마나 이거 한번 보니까 실적으로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보니까 청소년 이제 그 경제활동 인구인데 그 조금 한번 요거는 이제 후에 이제 한번 보시더라도 청소년의 어떤 스마트폰을 매일 청소년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88.6%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 통화를 제외하고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청소년은 67.7%.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제 아따 뭐 여기는 뭐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건 사실 적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제 PC를 사용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움직여서 뭘 사용해?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뭐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정보 검색, 그다음에 정보 전달,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이런 시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인터넷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인터넷에 과의존하게 되면 인지라든지 인지,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발달 이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이전부터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예방 활동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의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19세에서 15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의 이 경제 활동 이 참가율을 우리가 한번 여기 도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14년도에 이제 8.5%였던 것이 죄송합니다. 2010 이제 17년도에 이제 9.2% 증가하다가 19년도 인제를 얘는 이제 실적으로 보면 조금씩 이제 낮다가 19년도에 이제 8.3% 양제 한 0.9% 정도 이렇게 해서 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이제 추세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으로는 뭐냐 이거죠. 실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제 경제 활동하는 인구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청소년들의 이제 가출인데 이런 청소년들이 왜 그럼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19세, 18세 이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는 목적은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다는 이런 응답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대상자들을 보면 자, 소비 세대로 급부상하는 우리 청소년의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의 어떤 명품 소비가 눈에 띄게 이제 늘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자, 청소년 사이에 뭐까지 포함되느냐면 계급 문화까지. 이 계급 문화까지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청소년이 이런 어떤 명품 소비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어떤 소비주도, 이 소비주도라든지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소비주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마케팅의 어떤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청소년들은 이 가정 형편이 안 되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는데 자, 청소년의 소비 수준이 어떻게 돼요? 높아질수록 계층 간에 어떻게 돼요? 차이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전한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에게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에 또한 청소년에게 좋은 아르바이트 기회를 높여주는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또 있다는 거죠. 다만 뭐냐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의 어떤 근로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가출 청소년의 경험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이런 어떤 가출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제 청소년 가출 경험은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한 거죠. 자, 초등학생보다 어떤 면에 이 초등학생보다는 어떻게 돼요? 뭐 중학교, 고등학생, 어? 그 고등학생들이 가출 경험이 높죠. 근데 초등학생이 사실 가출 경험이 높은 것은 이제 사실 뭐 이제 연도에 따라서는 이제 어려서 그렇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2020년도 들어서부터는 중고등학생들이 낮아지면서 이제 청소년들, 우리 이제 이 초등학생들이 자꾸 이제 높아지는 이러한 추세가 이제 되고 있다가 조금씩 낮아졌다가 이제 조금씩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자, 가출 이후에 청소년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응? 행동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상황이 놓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최근에 가정 내 학대라든지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돌아갈 곳이 없는 이렇게 가출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을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가 줄어드는 이 상황과 그다음에 우리 그 초등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시대가 변화에 따라서 중고생들이 이제 이때는 이제 2016년도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부모의 그런 어떤 그 소나기라 그러지만 부모의 어떤 그런 그 테두리 안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회가 발전되고 모든 정보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여러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이제 그런 보호를 받는 그러한 측면에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에서 조금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신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런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뭐냐면 그 학대, 이런 어떤 학대로 인해서 어린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가출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이 청소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 안정과 심리적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서 사회에 필요한 이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다음에 아동의 학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한번 가출하게 되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이제는 문제야. 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이제 이렇게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돼 가고, 또 여기에서 보면 사회적 이런 문제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는 사회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아동 학대라든지 아동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좁혀 나가야 하는 이러한 추세가 이제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신고도 하게끔 돼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적 처벌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아동 학대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이러한 추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자, 청소년 복지가 나아갈 방향이다. 그러면 자, 이 사회적 청소년의 이제 안전망인데, 자, 사회적으로 이혼율이 상승하고, 우리가 1998년 어떤 97년도에 이제 IMF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솔직히 이제 이혼 가정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 이때는 실제로 보면 어떤 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 이혼한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워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혼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는 이 이혼으로 인해서 이혼율이 이제 상승하고 경계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가족 해체는 증가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 가정의 기능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해체되는 그런 가정 속에서 가정의 기능은 약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 청소년의 어떤 경제적, 그다음에 심리적 위기는 어떻게 돼요?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즉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뭐 가출이라든지 어떤 폭력 피해,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그다음에 정서적 문제, 이런 어떤 다양한 위치의 어떤 그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상담과 보호와 의료와
자립, 이런 어떤 맞춤형 서비스, 즉 우리가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원스톱 서비스죠.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안전망 사업은 자, 지역 사회 내에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어떤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해서 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전화 상담이라든지 여기는 전화 상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긴급 구조, 보호, 치료, 뭐 자립, 학습 등 이런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삶의 영향을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삶의 영향을 강화하는 이런 어떤 주요 목적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적으로 이혼율이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 가정 해체는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인 가정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서 이제 경제 심리 위험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이 안전망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하고 있는 이제 측면에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청소년 안전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연계망의 범위를 민간까지 확대해서 가출 청소년이 어떻게 돼요? 주로 이용하는 가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PC방, 그다음에 노래방, 그다음에 찜질방 이런 등의 업소를 주축으로 인해서 위기 청소년의 발견과 그다음에 긴급 구조, 그다음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 지역사회 내 의료,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 의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법률, 그다음에 자할 이런 어떤 그 전문 분야에서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민간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뭐가 있습니까? 민간 여기다는 민간 사회 안전망 이거를 역할을 하는 이제 1388 청소년 지원단이라는 게 있죠. 지원단 1388 청소년 지원단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제는 민과 그다음에 관과의 협력 체계를 이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전국에 200여 개의 어떤 그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제는 9세에서 24세의 어떤 그런 청소년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제 이용이 가능한 이러한 이제 체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뤄가고 있고 이 긴급구조 전화 상담을 해서 이런 치료나 이런 어떤 치료, 보호, 자립, 학습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이제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삶의 역량을 높여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이런 어떤 청소년 사회 안전망 서비스의 어떤 지혜 체계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자 1388 우리가 청소년 전화 상담 문자가 있고 경찰서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1388 청소년 지원단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냐면 긴급 구조, 긴급 구조 임시 보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판정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뭐 상담을 할 것인지 뭐 어떤 그런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의료 법률 지원 제공을 받을 것인지 시설 보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뭐 쉼터나 양육 이제 센터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생활할 것인지 이런 어떤 이제 이런 체계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청소년들이 이제 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런 그 시스템적으로 지원 체계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 이제 펼쳐지고 이제 실적으로 있으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청소년이 이런 청소년 전화, 그러니까 청소년 전화 1388이잖아요. 자, 1388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대해서 뭐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정부는 청소년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돼요?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만큼 청소년이 위기 상황에서 쉽게 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화 1388에 대한 이 어떤 보다 적극적인 이런 어떤 홍보가 절실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 청소년 안전망에 대한 그 운영위원회며 실행위원회의 어떤 체계들을 보면 자, 크게 청소년에 대한 그 안전망이 이제 청소년 이 안전망이 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으요. 운영위원회. 여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국장급이 이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호관찰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 기업교육청이 있고 경찰서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노동 노동청이 있고요. 학교 밖 이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공공의료 기관 및 복지 서비스,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시설 및 지원 복지센터, 여기는 보호관찰소, 뭐 시도교육청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이 서로가 연계해서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야 되겠죠. 그럼 발굴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발굴하게 되느냐? 위기 이제 청소년을 발굴한다면 자, 상담 채널이 있고 언론이나 SNS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역사회 그다음에 아우리치 긴급보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청소년을 발굴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실행위원회에서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그러면 위기 청소년의 발굴을 이제 통해서 이루어가자는데 어디 가냐면 이제 여기는 실행위원회가 있어야죠. 실행위원회 개최합니다. 이제 위기청소년에서 이런 어떤 청소년을 발굴하면 실행위원회를 개최를 통해서 자, 필수 연계기관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필요 서비스 사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연계기관과의 어떤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어떤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기관들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가 통합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체제가 구축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통합 지원 서비스입니다. 통합 지원 서비스. 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청소년 안전망 위원회에서 각 어떤 기관 그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 청소년이 발굴이 되면 이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실행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통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는 뭘 지원해죠? 의식주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 진로라든지 진학, 학업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 훈련을 하고 직업 훈련을 지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그 치유학교 인터넷 치유학교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 특별 지원 그다음에 지자체 복지 연계 이런 것들과 연계가 돼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톱니바퀴 속에서 점점 이뤄갈 때 우리의 청소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안전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이치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 이런 것이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발굴되지 않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났냐면은 자, 요즘 보면은 뭐 현 정부 들어서서 이제 몇 건의 이제 계속적인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그런 그 모녀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가족이라든지 또 복지 사각지대를 살짝 넘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같이 이제 동반 자살을 하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이런 어떤 조금만 더 보완하고 보조해주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힘이 어떤 그런 활력이 있을 텐데 그러한 과정들을 실적으로 보면 어떤 발굴하고 또 그 과정을 해결하기는 좀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사실은 있는 거고 모든 것들이 국가적으로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러시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역적으로 보면 모녀 가정뿐만 아니라
또 노인들이 이렇게 또 갑자기 인제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두 달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인제 매스컴을 통해서 인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 인제 많이 있다. 인제 고독사 인제 뭐 이래 보면 이제 실제로 인제 보면 고독사는 인제 이런 노인들도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복지, 이 청소년들이 나갈 어떤 방향을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의 그런 안전망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인제 이루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실적으로 뭐 금방 말씀 다 드렸던 이런 상황들이 이런 것들만 구축되면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가는 것이 끝이냐 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청소년 전화 이게 인제 실제로 보면 그 1388 1388이 여기에서는 그냥 시간이 끝나서 인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24 시간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청소년 전화를 1388이 24 시간 운영되고 있으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전화도 해야 되고 읽혀져야 되고 또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체제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또 많이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24 시간 운영되고 있지만 자 높은 수준의 이런 어떤 서비스 제공이 뒤따른다고 보기는 아직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이 원활한 상담이라든지 구조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는 우리가 1388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다 보니까 청소년 상담, 인제 상담복지센터 이 센터를 통해서 인제 이루어져 가야 되니까 금방 전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는 급격한 어떤 그런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발생될 때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인제 접해 보면 알겠지만 참 이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인제 지난번에 인제 할로윈 데이를 하면서 인제 우리가 그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금방 이것들이 해결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죠? 문제를 해결되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어떤 잘못한 그런 어떤 처벌에 대한 어떤 그런 문책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뒤따라서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지 아직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전쟁의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고 또 이것을 실행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뭐 서로 인제 그러한 측면이다 보니까 서로는 그런 어떤 어 학교의 입장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쪼끔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제 이런 어떤 청소년에 대한 전화 인제 1388을 통해서 이 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심야 인제 그런 시대의 원활한 어떤 상담이나 구조 인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기로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역별로 심야 시간대에 이런 상담과 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시스템과 인력 배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가려 그러면 어떤 그런 시설, 인력,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인건비, 재정, 회계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인제 볼 수 있다라고 인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제 아까도 인제 우리가 봤지만 이 청소년 안전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최초 인제 발견하는 건 어디냐. 자 1388 우리 청소년 거기 전화라든지 문자, 사이버 인제 상담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경찰서에도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1388 청소년 지원단. 이거 말고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사이버 상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인제 이런 어떤 전화를 누르게 되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전화를 무조건 누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팀의 자원들만 이렇게 되면 자 이런 것들에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어서 인제 이렇게 인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청소년 안전망 지원 절차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제 발견이 되면 자 아까 인케이트라고 해서 인제 개입이 인제 되잖아요. 개입을 하잖아요 인제. 그래서 긴급 구조 임시 보호와 사례 판정 회의를 통해서 인제 이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만 하면 그냥 바로 여기에서 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긴급 구조라든지 임시보호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 판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서비스 이제 그 제공하고 연계되는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임시 구호와 보호와 그다음에 이제 사례 판정을 통해서 자 상담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서적 지지를 하고, 그래서 전문 상담사 또는 청소년 동반자를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지원인데 이 경제적 지원은 학비라든지 생활비 등을 특별 지원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여기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런 그 학생들에 대한 의료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립 지원 체계 제공, 자립 지원 제공, 연계, 그다음에 시설 보호에서는 그런 어떤 그런 쉼터라든지 양육시설 이런 것들이 연계된 이런 어떤 그런 시스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가 발전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체계적으로 보완이 되고 이제 정착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많은 사회적인 안전망은 이제 가져왔지만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그런 사항들은 또 있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자,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체계도입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에 대한 이 안전망,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제 국장급에서 이거를 운영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시도 및 지역교육청서부터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지방노동, 고용노동 및 지청, 그다음에 학급별 청소년 지원센터, 그다음에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 그다음에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기관 및 보건소, 청소년 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보호관찰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게 2차로 이렇게 이제 운영위원회가 이제 있죠.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는 거죠. 뭐 상담 채널을 통해서 언론이라든지 SNS, 지역사회, 그다음에 아울리치 기구조 여기를 통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위기 청소년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러면 발견이 되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실행위원회 개최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위원회에서는 이제 필수에 여기에 이제 그 연계기관, 그다음에 이제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이제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필요 서비스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계기관별 이제 역할 분담을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실행위원회에서는 이제 실적으로는 어떤 것을 어떻게 그것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실행을 통해서 이뤄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요. 자 이제 다음에 이제 통합지원 서비스입니다. 통합지원 서비스는 자 의식주 여기에서는 통합지원 서비스는 이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의식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진로 및 학업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그 치유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 인터넷에 전공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치유학교를 통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특별 지원, 그다음에 지자체 복지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복지가 나갈 방향을 하나하나 이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의 그런 안정 위원회 실행위원회 체계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를 또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청소년 안전망 서비스 지원 절차 체계도 이게 있으면,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개최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에 대한 그 안전망에 대한 어떤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더부터 건강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이 사회에서 또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귀한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청소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인과학적으로 이 청소년의 수는 날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청소년들 우리가 봤지만 상당히 많이 우리 청소년들이 위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실적으로 아까 우리가 그 1980년도에 보면 이 청소년들이 거의 절반이 넘는 56.6%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적으로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어떤 면에서는 2019년도에는 뭐 상당히 어떤 극악해 있고 2018년도에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2018년도에는 한 17%. 시험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어떤 그런 많이 줄고 있는 이러한 추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형태도 이제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적으로 인구는 청소년의 수는 이제 즉 청소년의 인구 수는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위기 청소년, 위기 청소년은 또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이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자,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 올바른 성장을 통해서 자,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이 발전과 매우 긴밀한 이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청소년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다음에 사회. 이 사회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역사회라고 할 수도 있죠. 지역사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인재 이런 어떤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 즉 지역사회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사회 참여는 어떻게 돼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어떤 발전함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 어? 야,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하죠. 이 청소년들의 이게 어떤 많은 사항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도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은 자 여러 가지 역할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청소년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 참여의 어떤 기회를 늘려서 한 시민으로 이제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 성인이 되어서도 어떻게 돼요?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위치에서 당당히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것들은 또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역량을 이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다양하게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청소년들이 없도록 정책과 사회 서비스를 이제는 다각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사각지대, 이 청소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꼭 항상 보면 이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 사각지대에서 모녀의 어떤 죽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고독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노인이 뭐 죽어 이제 모인이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돼요? 금방 발견되지 못하고 뭐 거의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이렇게까지 뭐 가서 그 발견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게 이제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또 제도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정책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어떤 그런 제도고 정책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이제 가면 갈수록 사회가 발전하고 가면 갈수록 우리의 청소년들의
어떤 역량이라 그럴까요? 역할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면 청소년들의 역할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기성세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청소년이다.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떤 면에서는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실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이 사회를 주도하는 역할에 어떤 그런 위치에 서서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또 이제 뭐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이제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다 못해가고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어떤 그런 그 뭐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가정과 학교, 그다음에 사회 지역 사회이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과 그다음에 어떤 국가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청소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사회적 매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청소년들이 그 이 사회에서 어떤 적응할 수 없고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 된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좌절감에 빠지고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년 복지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청소년들이 도움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죠? 그다음에 위기상의 시기에 도움을 철수하는 이제 1389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망 사업에 대해서 복지센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심야 시대의 원활한 상담이나 구조와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여주지만은 이 심야 때 상담과 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 배치가 이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몫을 낼 수 있는 사회 참여의 기회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면 성인이 되었어도 어떻게 돼요?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러죠. 자, 이를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들이 없도록 정책과 서비스를 다각화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시간에 잠깐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